우리 뽀삐 밥그릇으로 내년에 천박한 주둥이를 깨부숴도 시원찮을 년. 곧 소장 사모가 될 사람을 감히 거역해? 넌 이 군대에서 우리 뽀삐보다도 못난 년이야. 경기도 과천시 육군 모부대. 푸른 은행나무 가로수가 이어진 정문과는 달리 부대장 관사가 위치한 장교 숙소 단지 안쪽은 묘한 긴장감과 사적인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윤세아 하사는 오늘 아침도 군복 위로 쏟아지는 싸늘한 시선과 명령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25, 헌병 특수임무대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와 단단한 체구만큼이나 강직한 군인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중장인 윤태환 장군의 딸임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실력과 성실함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한 부대의 대령 관사는 그녀의 군인 정신을 갉아먹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관사의 주인은 한상훈 대령, 그리고 그의 아내 최수연이었다. 윤 하사, 정신 안 차려? 이것 좀 들고 와. 오늘 오후에 계룡대 사모님들 모임이 있으니 내 옷장에서 저 분홍색 샤넬백도 같이 들고 와야지. 그리고 내 손톱에 묻은 딸기잼 얼룩은 어떻게 지울 건지 보고서 제출했어. 윤 하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사모님,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현재 부대 보안 임무를 맡고 있으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수연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술을 비죽거렸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옷을 입은 듯한 풍성한 털을 가진 갈색 푸들 뽀삐가 금빛 자수가 놓인 방석 위에서 나른하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어머, 인연이 이제 와서 업무 타령이야?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내 남편 한상훈 대령님 덕분에 입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시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내 쇼핑백 좀 들어주고 뽀삐 밥그릇 닦아주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최수연은 남편이 곧 준장 진급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을 방패 삼아 부대 내 모든 사병들을 자신의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역하지 못하고 그러나 가장 성실해 보이는 윤세아가 그녀의 집중 타겟이었다. 며칠 후 최수연의 갑질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윤 하사에게 뽀삐의 생일 파티를 위한 특별 케이크를 구워오라고 지시했다. 윤세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내일 새벽에 중요 작전 임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최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달아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뽀삐의 전용 식기, 금태를 두른 백자 도자기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작전? 내까지 것이 무슨 작전? 내가 곧 소장 사모가 될 사람이야. 소장이 될 남편을 둔 나한테 감히. 넌 우리 뽀삐 똥이나 치울 자격도 없어. 순간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윤세아의 뺨으로 뜨거운 분노와 통증이 몰려들었다. 최수연이 밥그릇으로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다. 윤세아는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온몸의 힘을 모아 버텼다. 뺨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보다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수치심이 더 컸다. 피가 흐르는 뺨을 무시한 채 윤세아는 최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모님께서는 현재 군인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을 하셨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를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하,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하찮은 년이 나를 건드리면 내 남편 한상훈 대령님은 준장 진급을 취소하고 군복을 벗게 될 거라고 협박할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너 같은 애 하나 치우는 건 우리 라인에게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쉬워. 최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덧붙였다. 내 남편은 곧 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소장이야. 내가 왜 내년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내년 따위는 내 발 아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윤세아는 고통 속에서도 최수연의 말에 집중했다. 곧 소장 3호라는 단어.
대령에서 준장 진급은 치열하지만 준장에서 소장 진급은 더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소장을 확신하는 거지? 그녀는 고통과 분노를 사겼다. 이것은 단순히 나에 대한 폭행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오만함의 뒤에는 군 조직을 좀먹는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윤세아는 피를 닦아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증거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더 이상 윤세아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군의 명예를 되찾는 전쟁이었다. 윤세아 하사는 뺨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아지 밥그릇으로 인한 물리적인 상처는 며칠이면 사라지겠지만 군인의 명예에 난 상처는 군복을 벗기 전까지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최수연이라는 민간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군 계급을 방패 삼아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대령 한상훈과 그 배후의 부패에 향했다. 의무실에 들러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최수연의 마지막 말에 집중했다. 곧 소장 3호가 될 사람. 한상훈 대령이 준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소장은 다르다. 아무리 라인을 잘 탔다고 해도 소장 진급은 대령이 관여하는 사업의 규모, 전공, 그리고 군의 대외적 명분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확정된 미래처럼 말하는 저 오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윤세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이 상황을 분석했다. 군의 요직은 늘 힘과 돈이 오가는 곳이었다. 한상훈 대령이 그토록 준장 진급을 확신하는 배경에는 분명 단순한 인사청탁을 넘어선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을 터였다. 그리고 최수연의 소장 3호 발언은 그 이권이 군 내부 비리 네트워크, 이른바 군피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당분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침묵하는 성실한 하사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래야만 대령 부부가 경계를 풀고 자신의 비리를 평소처럼 노출할 것이었다. 첫 번째 행동은 정보 수집의 시작이었다. 헌병 특수임무대 소속인 그녀의 임무는 부대 내외의 보안 유지와 기강 확립이었다. 이는 곧 내부 회계 문건, 관사 출입 기록, 대령의 공식 일정 등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했다. 물론 법적인 절차 없이 무단 열람은 불가능했지만 그녀에게는 기록을 보안 점검의 일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그녀는 보안 담당 군무원에게 접근했다. 관사 관리 기록을 포함해 최근 6개월간 대령님의 지휘 활동과 관련된 서류들을 정기 보안 점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사 유지 보수 비용이나 업무 외 차량 이용 기록에 대한 부분은 최근 감사 대상이 되기 쉬우니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은 감사라는 말에 긴장하며 관련 서류를 내주었다. 윤세아는 밤을 새워 그 방대한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다. 수상한 지출 내역은 곧바로 눈에 띄었다. 첫째, 관사 유지 보수비 항목이었다. 대령 관사가 위치한 과천의 숙소 단지는 비교적 최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조경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일반적인 기준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조경 관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화목조경이라는 곳이었는데 윤세아는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둘째, 업무 외적 물품 구매 비용이 군수 물품 비용에 슬쩍 끼어 있었다. 주방 기기 보수 명목으로 결제된 금액 중에는 고급 커피 머신과 고가 와인 셀러의 모델명이 적혀 있었다. 이는 명백한 공금 유용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대령의 관사 출입 기록이었다. 대령 한상훈은 주말마다 대전 유성구의 특정 숙박시설을 이용했는데 공적으로 처리된 출장 기록은 없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화목조경의 대표명의 차량이 관사를 방문하거나
대령이 해당 숙박시설 인근에서 특정 인물과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윤세아는 화목조경과 대전의 숙박시설, 그리고 소장 3호라는 최수연의 오만함을 연결지었다. 화목조경. 저 이름이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었는데, 며칠 후 윤세아는 자신의 특수임무대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여 군 내부의 과거 감사 보고서와 비리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화목조경의 정체를 확인했다. 화목조경은 단순한 조경업체가 아니라 군납 비리로 알려진 방위산업체의 위장 계열사였다. 이들은 주로 군부대 시설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 금액을 부풀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업체가 한상훈 대령 관사의 조경을 맡았다는 것은 대령이 이비리 네트워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윤세아는 자신의 수첩에 조용히 기록했다. 화목조경, 대전유성, 군납비리. 준장을 넘어 소장을 바라보는 탐욕.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이 싸움은 단순히 밥그릇 폭행 사건을 넘어선 군 조직의 숙명적인 오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군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참이었다. 윤세아 하사는 이제 자신이 어떤 거대한 사슬의 단면을 붙잡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화목조경은 단순한 조경업체가 아니라 한상훈 대령이 준장 그리고 소장 진급이라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비리 네트워크의 현금 통로였다. 그녀는 이제 이 조직의 몸통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군 내부의 비공식 정보망을 활용했다. 헌병대에서 근무하며 쌓은 인맥과 아버지 윤태환 중장에게 물려받은 예리한 관찰력을 이용했다. 대령의 주변 인물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사소한 행동과 대화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대령의 부관인 김중사를 주목했다. 김중사는 평소 한 대령에게 깍듯했지만 가끔 통화를 할 때면 묘하게 존경심보다는 두려움이 섞인 태도를 보였다. 윤세아는 김중사가 외출하는 날을 기다려 우연을 가장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점에서 마주쳤다. 윤세아는 헌병대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김중사에게 다가갔다. 김중사님 오랜만입니다. 업무 때문에 대령님 많이 힘드시죠? 준장 진급 앞두고 워낙 바쁘시다 보니. 김중사는 술이 반쯤 취한 상태였다. 그는 잔을 털어넣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윤 하사님. 바쁘다 마다요. 진급이 사람 잡는 겁니다. 진급이. 그 회만 아니면 대령님도 이 정도로 무리 안 하실 텐데. 그 회요? 무슨 모임 말씀이십니까? 윤세아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술김에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대령님 동기들 모임입니다. 화랑회라고. 다들 진급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 으쌰으쌰 하는 모임이죠. 윤세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화랑회. 바로 이것이었다. 과거 비리 감사 자료에서 장성 진급을 목적으로 한 군 사조직으로 거론된 적이 있던 이름이었다. 이들은 군 인사와 주요 사업 입찰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군수품 리베이트를 받아 진급 자금을 마련하는 군피아의 핵심 세력이었다. 윤세아는 김중사에게서 몇 가지 정보를 더 얻어냈다. 화랑회가 매 분기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이나 대전의 특정 펜션에서 모임을 가지며 모임 때마다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오갔다는 것. 그리고 그 모임에는 방산업체 화목조경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참여했다는 것. 윤세아는 다음 단계로 화랑회와 관련된 대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령 관사 관리 기록 중 업무 외적 물품 구매 비용이 군수 물품 비용에 슬쩍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특정 기간 동안 대령 관사에서 사용한 공용법인 카드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가 와인 판매점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이 결제된 기록이었다. 결제 명목은 부대 지휘관 접대 물품 구매. 군 부대 지휘관 접대라면 왜 특정 와인점에서만, 그것도 매번 수백만 원씩 결제되는 거지. 윤세아는 이 와인점이 화랑회의 모임 장소 중 하나인 강남의 고급 식당과 연결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와인 판매점은 위장 거래를 통해 법인 카드 결제를 받고 실제로는 현금 비자금을 한상훈 대령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때쯤 대령 아내 최수연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밥그릇 폭행 사건이 아무 일 없이 묻히자 윤세아를 다시 호출했다. 윤하사, 내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겠지? 내가 나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웃겨. 내 남편은 곧 준장이 되고 나는 소장 사모가 될 사람이야. 너 같은 하찮은 년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사모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세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할 일? 내 할 일은 나를 여왕처럼 모시는 거야.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뽀삐의 생일 파티에 참석할 소장님 사모님들 명단 정리해. 그리고 내가 직접 미슐랭 셰프를 섭외해와. 윤세아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며 명단을 받아들었다. 명단에는 화랑회와 관련된 고위 장성 부인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증거와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터였다. 윤세아는 뺨의 통증 대신 가슴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사명감을 느꼈다. 대령 부부의 탐욕은 그들 스스로에게 재앙을 가져올 미끼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윤세아 하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은 한상훈 대령의 진급을 앞둔 초조함을 극대화시켰다. 대령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새어나오는 정보 유출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라인과 화랑회의 실세들에게 최근 부대 내부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령은 자신의 오른팔인 김중사를 통해 윤세아 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중사는 대령의 지시에 따라 윤 하사의 컴퓨터 사용 기록, 통화 내역, 심지어 휴가 중 행선지까지 은밀하게 보고했다. 김중사, 윤 하사 그 계집에 요즘 이상한 행동 없어? 한 대령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대령님 이상합니다. 윤 하사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최근 관사 회계 서류와 군납업체 관련 과거 보고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대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회계 서류와 군납업체. 그 두 가지는 자신이 준장 진급을 위해 은밀하게 진행했던 화랑회의 핵심 사업이었다. 당장 그 계집애에게 징계를 위한 꼬투리를 잡아. 작전 임무 배치도 빼버리고 힘든 일만 시켜서 관두게 만들어. 진급 심사 직전에 부대 내 하급자가 소란을 피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대령의 압박은 즉시 실행되었다. 윤세아 하사에게는 휴가와 외출이 금지되었고 갑자기 헌병특임대의 핵심 임무가 아닌 부대 내 노후 시설물 관리와 같은 잡무가 주어졌다. 동료 하사들 사이에서도 윤 하사가 대령 사모님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며 그녀는 점차 고립되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 고립을 역이용했다. 잡무를 처리하며 부대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대령의 은밀한 금고가 숨겨져 있을 법한 장소들을 탐색했다. 마침내 그녀는 대령 집무실 옆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작은 창고에서 수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창고 바닥재 밑에 미세한 틈이 있었던 것이다. 나를 잡아 그녀는 보안 점검을 핑계로 창고에 접근했다. 숨겨진 공간을 열자 그 안에는 금고 대신 낡은 캐비닛 하나가 있었다. 캐비닛 안에는 금품 대신 다량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그 서류들은 윤세아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1.
화랑회 회원 명단 및 회비 납부 기록 중장급 2명, 소장급 4명, 준장급 5명 등 고위 장성들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령 한상우는 가장 큰 액수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었다. A. 무기 도입 리베이트 계약서 사본 화목 조경을 통한 리베이트 금액과 그 돈이 화랑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될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서류에는 한상훈 대령의 친필 서명과 함께 소장 진급 확정 시 리베이트 추가 지급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대령 아내가 소장 사모를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3. 대령 아내의 개인 비위 기록 최수연이 관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하급자들에게 받은 뇌물성 선물을 기록한 수첩. 윤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증거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완벽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서류가 너무 방대했기에 이 방대한 원본 서류를 안전하게 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증거 수집을 완료하는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쿵 하고 열렸다. 윤세아 하사. 내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한상훈 대령이었다. 김 중사의 보고를 받고 직접 달려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윤세아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감히 내 진급을 망치려 해? 내년 아버지라도 와서 막지 못할 거다. 윤세아는 대령을 힘껏 밀쳐내고 출구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부대장 관사 외부에는 이미 대령 측에서 보낸 듯한 사병들이 그녀를 막고 있었다. 윤세아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증거는 파괴되고 자신은 군 형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을 받을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주머니 속에 위성통신망이 연결된 특수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는 그녀가 아버지 윤태환 중장의 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자 위급 상황 시에만 사용하도록 맹세했던 마지막 보루였다. 한 대령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윤세아는 짧고 단호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 저 세아입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비상코드는 B.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천 관사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후 한 대령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 대령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이제 끝이야. 내년의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윤세아는 쓰러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심은 불꽃이 이제 거대한 불길이 되어 곧 군 조직 전체를 태울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의 결단과 군의 정의가 이 상황을 어떻게 심판할지 믿고 기다릴 뿐이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육군 중장 윤태환은 그날 저녁 긴급 군사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엄격하고 공정한 지휘 스타일로 군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으나 딸 윤세아의 존재를 공직에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딸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군인이 되기를 바랐고 딸 역시 그 약속을 지켰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의 보안 휴대폰이 울렸다. 암호화된 음성 메시지. 아버지, 저 세아입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비상코드는 B. 지금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천 관사입니다. 비상코드 B. 그것은 윤세아가 군 내부 비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사용하기로 맹세했던 코드였다. 그리고 모든 증거 확보라는 말은 딸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것을 건드렸음을 의미했다. 윤 중장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즉시 회의를 정리하고 비서실장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공포 대신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금 아버지로서 딸을 구해야 하는 동시에 부패한 군 조직을 정화해야 하는 군 최고위 장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군사법원 고위 관계자 2명을 극비리에 호출했다. 두 사람에게 윤 하사가 확보한 증거의 개요와 한상훈 대령이 속한 화랑회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했다. 한 대령이 준장 진급을 앞두고 무기 도입 리베이트와 인사청탁에 깊이 관여한 정황입니다. 딸은 그 과정에서 폭행당했지만 개인적 복수가 아닌 군의 명예를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나는 내 딸을 구하는 동시에 군의 만연한 부패를 도려낼 것입니다.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사심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윤 중장의 지시로 국방부 감찰본부와 군사경찰특수수사대 MCST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대는 과천시 장교 숙소 단지로 은밀하게 출동했다. 이 모든 과정은 최고위 장성의 지휘 아래 극비 보안 작전처럼 진행되었다. 한편 대령 관사에서는 한상훈 대령이 윤세아를 끌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 천박한 년,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뭘 하든 내 휴대폰은 박살났고 내가 모은 증거는 이 방을 나갈 수 없어. 대령은 자신의 손으로 캐비닛의 서류들을 갈갈이 찢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윤세아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모든 증거 확보라는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 백업했을까 두려웠다. 그때 최수연이 샴페인 잔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왜 이리 시끄러워? 전현이 감히 또 반항해? 그냥 당장 영창 보내버려.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올 텐데 이런 하찮은 일로 기분 망치지 마. 한 대령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여보, 저 하사가 심상치 않아. 당분간 밖에서 조용히 지내. 내가 이 일 깨끗하게 처리할게. 최수연은 남편의 초조한 얼굴을 보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뭐? 나보고 이 좋은 진급 코스에 집에 있으라고. 안 돼. 다음 주 뽀삐 생일 파티에 소장 사모님들 모셔야 한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관사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군사경찰특수수사대 소속의 건장한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었으며 지휘관은 냉정한 표정으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한상훈 대령님. 귀하는 현재 군 형법상 뇌물수수, 인사청탁, 군 기밀 누설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군사경찰에 의해 모든 권리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대령은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나를. 내가 곧 준장이 될 몸인데. 누가 날 모함했어. 그는 미친 듯이 윤세아를 노려보았지만 윤세아는 이미 군사경찰의 보호 아래 관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수연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소장 3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남편을 붙잡고 절규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나한테 말해. 2년 때문이지? 저 하찮은 년이. 한 대령은 아내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진급은커녕 그의 군복 자체가 불명예스럽게 벗겨질 운명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상훈 대령의 긴급 체포는 군 내부를 뒤흔들었다. 진급 심사 직전에 대령이 체포된 것은 군 수뇌부 내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대는 윤세아 하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군사법원 특수수사대는 화랑회 회원 명단, 무기 도입 리베이트 계약서 사본, 그리고 대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비리 서류들을 분석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고 치명적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세아 하사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군은 그녀의 신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부 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윤세아는 공식적으로 폭행 피해자이자 사건의 최초 목격자로만 알려졌다. 조사실에서 한상훈 대령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은 모함입니다. 제가 진급하는 것을 시기하는 정적들의 음모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리베이트에 관여하겠습니까? 화랑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입니다. 수사팀장은 대령의 눈앞에 소장 진급 확정 시 리베이트 추가 지급 조항이 명시된 서류와 그의 친필 서명을 내밀었다. 친목 모임이라더니 진급 심사가 아닌 소장 진급에 따른 리베이트 조항까지 있군요. 귀하의 아내는 왜 그토록 소장 사모를 외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군의 명예를 리베이트로 거래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대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질렸다. 그는 오랫동안 묵인해온 비리의 사슬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최수연은 남편이 체포되자마자 강아지 밥그릇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안간 힘을 썼다. 그녀는 윤세아 하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진행했다. 윤 하사, 내가 이 돈을 받고 입 다물면 너는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어. 안 그러면 너도 이 군대에서 영원히 매장될 거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윤세아는 군사법원에서 최수연을 마주했다. 최수연은 여전히 오만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모님께서는 저를 강아지 밥그릇으로 폭행하셨고 뽀삐보다 못난 년이라고 모욕하셨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 다시 협박과 모욕을 하셨군요. 저는 사모님의 돈이 아니라 법적 심판을 원합니다. 윤세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당한 폭행의 정도, 최수연의 지속적인 갑질과 사적 노예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군인으로서의 모욕감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사실과 군율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이 진술 과정에서 최수연은 자신의 남편이 소장 진급을 위한 비리 자금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윤 하사를 자신의 미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오만함과 허영심이 바로 이 사건의 발단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군사법원은 한상훈 대령에게 파면 및 중징계를 결정했고 최수연에게는 군인에 대한 폭행 및 모욕죄로 민형사상 최고 수준의 처벌과 피해 보상을 명령했다. 그들의 몰락은 군 내부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썩은 고름을 짜낸 듯한 시원함이 군 전체를 휩쓸었다. 군사법원의 판결 직후 윤태환 중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전말과 윤세아 하사의 공로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는 처음으로 딸의 신분과 그녀가 군 내부 비리 척결에 기여한 용기와 강직함을 공개했다. 장관님, 제 딸은 저의 배경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무릅쓰고 거대한 비리 세력을 파헤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군 조직 개혁의 상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군 기강 확립 및 내부 부패 척결의 모범 사례로 규정했다. 특히 하급자인 여군 하사가 고위 장교의 비리를 파헤친 이야기는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이 사건을 뽀삐와 소장 사모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 3스타 딸 계급장 대신 양심으로 군피하 철퇴. 윤세아 하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국민적 영웅담이 되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아지 밥그릇으로 맞은 수모를 참고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그녀의 강직함에 국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며칠 후 국방부 연병장에서는 윤세아 하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에게 군 최고의 용감한 행동 및 비리 척결 공로로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이 윤 하사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말했다. 윤세아 하사. 당신은 군복에 새겨진 명예가 계급장이 아닌 강직한 양심에서 비롯됨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군 조직에 만연했던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윤세아 하사는 단상에 올라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군 최고 수뇌부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군의 명예는 소장 사모라는 허영이나 리베이트로 얼룩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창을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군인의 명예로 받들겠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윤세아는 아버지 윤태환 중장과 마주했다. 아버지는 딸의 뺨에 남아있던 희미한 상처 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고맙다, 세아. 내가 나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다. 내가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배경이 아닌 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의로 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야 제 군복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윤세아는 한상훈 대령 부부로부터 폭행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모두 받아냈다. 그녀는 그 보상금 전액을 군 내부 비리 신고자 보호기금에 기부했다. 모든 것이 종결된 후 윤세아는 새로운 임지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복잡했던 과천을 떠나 더 넓은 곳에서 자신의 강직한 군인 정신을 펼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강직한 명예의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설처럼 회자될 것이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을 심은 한 하사의 통쾌한 복수극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한상훈 대령과 그의 아내 최수연의 몰락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꿈꿨던 장성의 권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은 박탈되었다. 이들의 몰락은 군 내부 비리 라인, 화랑회 전체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의 서막이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가혹했다. 한상훈은 군 형법상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인사청탁, 그리고 군 기강문란 등의 죄목은 그의 모든 명예를 짓밟았다. 그가 평생을 바쳤던 군 조직은 그를 부패의 상징으로 내던졌다. 수감복을 입은 한상훈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미약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그저 시스템의 희생자일 뿐이다. 모두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왜 나만? 그의 분노는 오직 윤세아 하사에게 향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군의 보호 아래 있었다. 한상훈은 면회를 온 자신의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최소한 내 아내라도 구해야 해. 준장은커녕 대령으로도 못 죽는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면. 하지만 최수연의 상황 역시 처참했다. 그녀는 윤세아 하사에 대한 폭행 및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특히 윤세아가 받아낸 보상금 전액을 군 내부 비리 신고자 보호기금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수연은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과천의 호화로운 관사에서 쫓겨난 최수연은 자신의 모든 꿈이 파괴된 현실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뽀삐마저도 그녀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국 동물보호소로 보내졌다. 그녀는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사치를 부리며 친분을 쌓았던 사모님들은 그녀가 짐이 될까 두려워 모두 연락을 끊었다. 최수연은 자신의 오만함이 남편의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녀의 후회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에 가까웠다. 그녀는 여전히 윤세아를 저주했다. 그 하찮은 년이 나한테 한 짓을 봐. 내가 곧 소장 사모가 될 사람이었는데 뽀삐 밥그릇으로 맞은 게 그렇게 억울했단 말이야. 그년의 아버지가 쓰리스타가 아니었다면 내가 저렇게 당했을 리 없어. 그녀는 윤세아의 아버지가 중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비난의 화살을 계급장을 숨기고 복수한 비열한 행동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의 핵심은 군 내부 비리 척결이었고 윤 하사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증거로 승리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그녀의 발버둥은 사회적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최수연은 결국 경기도 광주시의 허름한 전셋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가 한때 뽀삐의 생일 파티를 위해 셰프를 섭외하려 했던 호화로운 삶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민사소송 독촉장과 세상의 냉대로 채워졌다. 몰락한 왕좌의 비참한 최후는 독자들에게 인과응보의 통쾌함을 극대화시켜 주었다. 한때 그녀가 멸시했던 뽀삐 밥그릇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한상훈 대령의 체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윤세아 하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군 내부의 오랜 적폐였던 비공식 사조직 화랑회의 실체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나침반이 되었다. 군사경찰특수수사대는 화랑회 회원 명단에 포함된 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리베이트 계약서 사본과 비자금 흐름을 통해 소장, 준장 등 다수의 장성들이 무기 도입 사업과 인사청탁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군수품 보급부대에서도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랑회가 특정 방산업체와 결탁하여 군납품 가격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진급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규모의 비리 척결 작전이 진행되었다. 윤세아 하사의 증거 덕분에 군은 스스로의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 내부 비리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윤 하사가 기부한 보상금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단순히 윤 하사 한 명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윤세아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강직한 명예의 그림자로 남았다. 그녀는 언론의 노출을 극도로 피했고 그녀의 아버지가 중장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군 최고위층과 수사팀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계급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승리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군 내부에서는 윤 하사에 대한 존경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하급자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결국 계급장이 아니라 증거와 정의가 이긴다. 대령의 아내에게 밥그릇으로 맞고도 그 밥그릇으로 비리 왕국을 무너뜨렸다. 윤세아 하사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부대에 충성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대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사적인 심부름은 완전히 사라졌고 상관들은 하급자들에게 전례 없는 예의와 공정함을 갖추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윤 하사의 강직한 모범이 그들에게 일종의 정신적 경례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윤 하사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폭행범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서 탐욕의 눈먼 자들이 다시는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녀의 내면은 이제 평온했다. 폭행당한 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듯이 군인으로서 느꼈던 모욕감도 정의로운 승리로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모든 수사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윤세아 하사는 국방부 장관의 특별명령으로 새로운 임지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부패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과천을 떠나 강원도 인제의 육군 보병 사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가장 젊고 치열했던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했다. 전출을 하루 앞두고 윤 하사는 아버지 윤태환 중장과 군부대 외곽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아버지는 딸에게 새로운 임지에서의 생활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세아야, 너는 내 힘으로 군 조직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도려냈다. 이제 너는 군 최고의 영웅이다. 그러나 너의 앞길에는 여전히 내 배경을 의심하거나
혹은 내 공로를 질투하는 시선이 있을 것이다. 윤세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그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쓰리스타의 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와 저, 그리고 군 수뇌부 몇 명뿐입니다. 새로운 부대에서도 저는 윤세아 하사로 오직 실력과 강직함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윤 중장은 딸의 굳은 의지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의 군복은 더욱 무거워졌다. 내가 짊어진 명예는 개인의 승리를 넘어섰다. 윤 하사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 새로운 임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과거는 이미 역사가 되었다. 최종적인 사이다 결말. 1. 가해자들의 최후 한상훈 대령은 교도소 수감 후 파면 처리되어 모든 연금 및 명예를 박탈당했다. 그의 이름은 군 역사의 부패한 장교의 오명으로 기록되었다. 최수연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그녀가 그토록 외치던 소장 3호라는 허영은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피해자의 완벽한 보상 윤세아 하사는 폭행에 대한 법적 보상과 더불어 군 최고의 명예표창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정신교육교재에 실려 모든 장병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전파되었다. 그녀의 승리는 계급이 아닌 양심이 이긴다는 명징한 메시지를 남겼다. 3. 조직의 변화 화랑회가 해체된 후 군은 인사 및 무기 도입 시스템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윤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침묵하던 많은 군인들에게 내부 고발의 용기를 심어주었고 군 조직은 더욱 건강하고 강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윤세아 하사는 인제의 새로운 부대에 도착했다. 그녀는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고 헌병 특임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군복 위에는 어떠한 계급장의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았다. 오직 강직한 군인의 명예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뺨을 스쳤던 개밥 그릇의 차가운 감촉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의 사슬을 끊어낸 정의의 메달이었다.